제707 특수임무단의 VIP 식당 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신임 여단장의 취임식까지 정확히 30분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는 평소보다 더한 초조함이 흐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부여단장인 박태수 대령에게 이 순간은 지휘권의 중대한 변화를 앞둔 서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운 휴식 시간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그는 찻잔에 담긴 고급 커피를 천천히 돌리며 지난 수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오만함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줄을 선 장교들이 아부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오랫동안 제707 특수임무단을 자신의 사적인 왕국처럼 여겨왔으며 그곳은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군 내부의 계급 구조 속에서 그가 구축해온 광범위한 인맥과 정치적인 공작들을 고려했을 때 그는 이번 인사에서 당연히 자신이 여단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의 임명, 특히 홍보를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소문이 도는 여성 장교가 사령관으로 온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을 살피느라 분주한 부하 장교들을 둘러보며 다가올 취임식을 생각하자 입가에 비웃음이 서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던 침묵을 깨트리며 박태수 대령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 좌중의 이목을 즉시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 화면에서는 신임 여단장이 의장대를 사열하는 리허설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그녀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성을 품평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크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그는 곧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제군들 저 걷는 것 좀 보게.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전술적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간에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할 거야. 박 대령은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엉덩이를 가졌군. 그래. 그 저속한 발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웃어야 할지 시선을 피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하급 장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령은 주변의 불편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뿌리 깊은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국방부가 드디어 장병들의 시각적 복지에 신경을 쓰는 모양이야. 저런 몸매를 유지하는 게 단지 연병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술적 용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구만. 박 대령의 추가적인 발언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측근인 김소령이 가장 먼저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고 곧이어 다른 장교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충성심보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 방 안에서 박 대령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웃음과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와중에 그 조롱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최근 본부로 전입 온 젊은 정보장교 최민우 대위는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대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최 대위는 수년 전 연합작전 수행 중에 맺어진 인연으로 신임 사령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머니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스마트폰은 방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고음질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에 대한 무례함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추고 표정을 무심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저속한 대화 주제가 된 강지원 준장은 박대령이 추측하는 것처럼 단지 제복을 입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특수작전 커뮤니티 내에서 유령이라는 호출 부호로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였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가치 표적을 침투하여 제압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707특임단의 지휘관으로 발탁된 것은 단순한 홍보쇼가 아니라 이전 지휘부 아래에서 타라터진 부패와 해이해진 기강을 뿌리 뽑기 위해 군 수뇌부가 내린 필사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적대적인 환경임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이 싸움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박대령은 자신의 계급이 곧 불멸의 방패라도 되는 양무지를 과시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이곳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겠어. 그는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만하게 으스댔습니다. 야전 교범은 교범일 뿐이고 707특임단을 관리하는 데는 다른 종류의 손길, 즉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법이지. 그는 자신의 참모장인 김소령에게 윙크를 보냈고 김소령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박대령은 강지원 준장이 단지 허울뿐인 지휘관에 불과할 것이며 자신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최대위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꼈고 이는 암호화된 오디오 파일이 보안 서버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파일의 수신자는 다름 아닌 강지원 준장의 개인 부관이었으며 그는 현재 대기실에서 장군 바로 옆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최대위는 정의의 수레바퀴가 드디어 구르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대령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강력한 상관이 아니라 눈이 가려진 채 절벽 끝에서 허공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한 어리석은 남자였습니다. 취임식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박대령의 직업적 처형을 위한 카운트다운이기도 했습니다. 벽에 걸린 인터폰이 윙윙거리며 울렸고 모든 장교들은 취임식 시작을 위해 즉시 주 경기장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모자를 고쳐 쓰는 장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 안에 감돌던 여유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박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재킷의 단추를 화려한 동작으로 채웠고 카메라 앞에 서기에 적합한 엄숙한 가면으로 얼굴 표정을 바꿨습니다. 가서 우리의 새로운 공주님을 맞이해 주자고. 그가 김소령에게 낮게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자신이 존엄을 유지한 채 이 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30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바깥 세상은 가을 햇살이 연병장 위로 가차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서 있어 마치 위장무늬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정예 부대 특유의 절제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방금 식당에서 있었던 썩어빠진 농담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단상 높이 자리 잡은 지휘관의 빈 좌석은 존경과 능력을 요구하는 왕좌처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신임 장군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자질인 동시에 그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비참할 정도로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도착하자 박대령은 습관적으로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들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연단 뒤쪽의 VIP 대기석으로 향하며 지나가는 하급자들의 경례를 건성으로 받아넘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취임식 이후에 열릴 회식 자리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세력을 과시할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원 준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틈을 타서 자신이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정치판의 늑대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대기실 안에서는 강지원 준장이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복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관이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 PC를 건넸고 화면에는 방금 식당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순간 내용을 훑어보았지만 표정에는 혐오감이나 분노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침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군.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취임 선물치고는 꽤나 흥미로운 증거물을 줬어. 그녀는 태블릿을 덮으며 장갑을 꼈습니다. 사령관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부관의 말에 강지원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베레모를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단상에 올라가 단순히 취임사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메스를 들어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함성은 그녀를 환영하는 팡파르였지만 동시에 박태수 대령에게는 장송곡의 서곡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강지원 준장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작전의 청사진이 빠르게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의 발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단순한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하여 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도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발언을 고리로 삼아 그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방산비리와 인사청탁의 연결고리를 모조리 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엉덩이가 아니라 그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연단의 선박 대령은 강지원 준장이 나타나자 짐짓 예의 바른 척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함이 뱀처럼 켈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그의 경례를 받아주면서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꿰뚫어 보는 듯하여 박대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포식자 앞에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였지만 그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며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지원 준장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중에는 기대감에 차 있는 눈빛도 있었지만 의구심과 불신이 섞인 눈빛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받아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설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낡은 관습, 부패한 권력, 그리고 능력이 아닌 아부와 줄서기로 지위를 유지해온 자들을 향한 전면전의 선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무게감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친애하는 707 특수임무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정확한 발음과 힘있는 톤으로 인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그녀의 뒤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계속해서 자세를 고쳐 앉아야 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지휘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존경을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발언의 식장 안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례적인 덕담을 예상했던 내빈들과 장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특히 박대령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강지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는 적보다 더 위험한 암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전우가 아닌 소모품으로, 여성을 동료가 아닌 눈요깃감으로, 그리고 부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박대령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 식당에서의 발언이 마치 메아리처럼 되돌아와 그의 귀를 때리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내 임기 동안 능력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패한 자가 명예를 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뒤에 앉아 있는 지휘부 장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태수 대령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판자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입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0분 전의 실수가 30년의 군 생활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고 박대령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 준장의 취임사가 끝났을 때 연병장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침묵은 박수갈채보다 더 무겁게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편에 앉아있던 박태수 대령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르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는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다른 장교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들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강준장은 마지막 경례를 올린 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을 내려와 사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마치 전쟁터로 진군하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대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자 사회자가 서둘러 마이크를 잡고 폐회사를 낭독했지만 이미 식장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초대된 내외 귀빈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신임 여단장의 강렬한 첫인상에 대해 수군거리며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강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척 연기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취임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아주 강렬해서 우리 장병들이 바짝 긴장했겠습니다. 그는 짐짓 너스레를 떨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찬장에서 고급 요리와 술을 곁들이며 그녀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준장은 박대령이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손목 시계를 들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박대령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스쳐 지나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병력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박대령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오찬 예약은 취소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지금 밥이나 먹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박대령이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 강 준장은 곁에 있던 작전 장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신호였으며 작전 장교는 즉시 무전기에 대고 짧고 명료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실제 상황 전 병력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방어 진지로 전개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방송은 순식간에 연병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열에 있던 병사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지휘관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리를 지르며 부대원들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박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준장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여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귀빈들이 아직 영내를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취임식 날에 이런 비상 소집이라니요.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항의했지만 강준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현장을 냉철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적이 우리 사정을 봐가면서 쳐들어옵니까? 대령 강준장이 나지막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취임식 날이라고 귀빈이 있다고 적이 공격을 멈춰줍니까? 내가 보고받은 707특임단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응이 가능한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꼴을 보십시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완전 군장을 꾸리느라 허둥대는 병사들과 시동이 걸리지 않아 멈춰선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예 부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훈련병들의 난장판에 가까웠습니다. 박대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보여주기식 행정과 서류상의 완벽함에만 치중해왔고 실제 전투 준비 태세는 뒷전으로 밀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병영생활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박대령과 참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관 복도는 군장을 챙겨 뛰어나오는 병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강준장은 그 혼란 속을 가로지르며 병사들의 장비를 매의 눈으로 점검했습니다. 자네 방탄조끼의 플레이트가 어디 있지? 그녀가 한 병사를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병사는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보보급이 지연되어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강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보급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최정예 대원들이 방탄 플레이트도 없이 작전에 투입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다른 명목으로 전용되어 그들의 회식비와 로비 자금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황은 장비 창고에서 더욱 심각해졌는데 신속 대응을 위해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할 개인 화기들 중 상당수가 녹이 슬어 있거나 기능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강준장은 한 부사관이 들고 있던 K1 소총을 낚아채어 놀이새를 당겨보았지만 뻑뻑한 소리를 내며 제대로 후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기를 바닥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총으로 적을 쏘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목숨이 날아갈 거다. 총기 수입 상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휘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녀의 질책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기에 현장의 지휘관들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령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라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연병장 구석에 위치한 차량 경납고에서는 더욱 가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작전 차량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방전이나 엔진 문제로 기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정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강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대령은 그를 노려보며 눈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여단장님, 정비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유류 배정이 지난달부터 끊겼습니다. 강준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류가 끊겨 내가 확인한 서류에는 유류 보급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기름은 다 어디로 증발한 겁니까?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박 대령에게 꽂혔고 박 대령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30분의 제한 시간이 지났지만 707 특임단의 전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전이었다면 전멸을 의미하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다시 연병장 단상에 올랐고 헐레벌떡 집결한 병력들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인가? 내 눈에는 오합지졸의 패잔병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보여준 것은 군대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병사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고 그 수치심은 곧 무능한 지휘관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이 강준장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취임 첫날부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대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임 지휘부인 자신들을 무능력자로 낙인 찍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생각했습니다. 감히 날물 먹여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쌓아올린 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 그는 속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행사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와 국회에 있는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방식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을 조성하여 역공을 펼칠 생각이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병사들을 해산시키는 대신 즉각적인 재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오차는 없다. 전 병력은 지금 이 시간부로 영내 대기하며 모든 장비와 물자를 완벽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퇴근은 없다. 지휘관들은 전원 대회의실로 집합하라. 그녀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지휘관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원칙주의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진짜 지휘관다운 지휘관을 만났다는 묘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장교들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박 대령은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이 상황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재하며 이 정도의 시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최민우 대위가 보낸 또 다른 보고서가 이미 상부 감찰기관에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공기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원 준장은 모자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참석한 장교들 한 명 한 명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서두 없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부대 운영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또 다른 얇은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실시한 불시 점검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두 보고서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아주 많더군요. 그녀는 박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박 대령,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었다는 장비들이 왜 현장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여단장님, 부대 운영에는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는 법이고 예산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최선, 그게 당신들의 최선입니까?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게 당신들의 융통성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나는 융통성 따위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규정과 원칙 그리고 승리뿐입니다. 당신들의 그 썩어 빠진 융통성이 오늘부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실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밖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장교들에게 밤샘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대령은 분노와 수치심에 치를 떨며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짓밟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 식당에서 했던 그 빌어먹을 농담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이 불러올 재앙이 이제 막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강준장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707 특임단의 막사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았고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에서 장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경위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펜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상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충성심이 사라지고 원망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시각 여단 장실에서는 강지원 준장이 최민우 대위가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취임 전부터 정보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비밀리에 수집해온 707 특임단의 비리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 부족이나 장비 관리 소홀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지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 조직의 뿌리 깊은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었으며 그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지 최대위,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낸다. 그녀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으며 최대위는 즉시 인터폰을 들어 첫 번째 호출 대상자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호출된 사람은 군수 참모인 이중령이었는데 그는 평소 박대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여단 장실에 들어선 이중령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지만 강준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특수장비 도입 예산으로 처리된 영수증들입니다. 이중령. 강준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업체들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 군수 공장이 아니라 강남의 유흥업소들이더군요. 야간 투시경을 룸살롱에서 구매합니까? 이 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강준장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횡령 금액과 날짜가 정확히 기재된 엑셀 파일을 모니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당신이 박대령의 지시로 이 돈을 세탁했다는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불명예 전역을 하든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참작을 받든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중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박대령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생존을 위한 본능이 충성심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령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여단장실을 나가는 모습은 대기하고 있던 다른 장교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는 듯한 섬뜩함이 복도를 지배했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장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이 중령을 불러 세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중령은 박대령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손발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강준장이 자신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을 정리하며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박대령의 최측근이자 행동대장 격인 김소령이었습니다. 그는 박대령을 믿고 거만한 태도로 여단장실에 들어섰지만 강준장 앞에서는 그 거만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준장은 그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김소령이 하급자들에게 박대령을 위한 상납금을 강요하는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장교라고 할 수 있나. 김소령 강준장의 일갈에 김소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진급을 위해 박대령에게 갖다 바친 돈, 그리고 그 대가로 눈 감아준 부대 내 가혹 행위들, 이 모든 게 자네의 군 생활을 끝장내기에 충분하다는 걸 모르나. 김소령은 박대령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강준장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강준장은 박대령이 김소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이메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네가 믿고 따르던 상관은 위기가 닥치자마자 자네를 꼬리 자르기용으로 쓸 준비를 마쳤어. 강준장의 말은 김소령의 믿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김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준장은 그를 몰아세우는 대신 조용히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김소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박태수 대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국방부 내의 유력한 후원자인 한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접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여자가 미친 개처럼 날뛰면서 제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대령,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취임식 날 비상 소집 건으로 이미 국방부 장관님 귀에까지 보고가 들어갔어. 여론이 좋지 않아. 한 장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네가 식당에서 했다는 그 저질스러운 발언 찌라시 정보지에 벌써 돌고 있더군. 내 이름까지 거론되면 가만 안 있겠네. 알아서 해결해. 내게 다시 전화하지 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었던 뒷배마저 그를 버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듯이 박 대령의 두려움은 곧 극단적인 분노와 살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강준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비열하고 위험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예정된 국방부 참관 대테러 시범 훈련.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깨진 휴대전화 조각을 발로 밟아 으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지. 그렇다면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네가 자랑하는 그 완벽한 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꼴을 전군이 보게 만들어주지. 그날 오후 박대령은 아직 자신에게 충성하는 혹은 약점이 잡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몇몇 부사관들을 은밀히 흡연구역 뒤편의 사각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박대령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 훈련에서 작은 사고가 하나 필요하다. 그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인명 피해가 나도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피를 좀 보는 게 효과적이겠지. 모든 책임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한 여단장에게 돌아가야 해. 부사관들은 경악했지만 박대령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마와의 계약이었습니다. 한편 강지원 준장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서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박대령의 몸짓과 분위기에서 불온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최민우 대위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를 붙일까요? 강준장은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놔둬. 뱀이 굴에서 나오려면 먹잇감이 필요하지. 그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확실하게 머리를 밟을 수 있어. 그녀는 박대령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취임식 직전 박대령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매력적인 엉덩이, 그 말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능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욕감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연료 삼아 더욱 냉혹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조롱했던 그 몸이,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그 여자가 그를 어떻게 파멸시키고 짓밟아버리는지.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완벽하고 철저한 정의의 집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장비들은 밤샘 정비를 통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준장의 리더십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대령은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결제 서류를 들고 여단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짐짓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연기하며 시범 훈련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단장님,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번 국방부 참관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여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박대령이 내민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계획서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곳곳에 숨겨진 함정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압 작전 중 사용될 특수 폭약과 실탄 사격 구간의 안전거리가 미묘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지나쳤을 디테일이었지만 폭파 전문가이기도 한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박대령이 계획대로라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작전이 되겠군요. 사고 발생 가능성은 고려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대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707은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실전과 같은 훈련만이 강군을 만듭니다. 여단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를 다짜매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겁쟁이가 되는 것이고 승인한다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대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의 외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준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판을 짰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장은 서류에 서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박태령.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박대령에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단, 이번 훈련의 선두 진입조는 변경하도록 하죠. 내가 직접 1번 대원으로 투입되겠습니다. 박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휘관이 직접 그것도 위험천만한 실탄 사격 훈련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휘관이 직접 뛰시다니요. 왜요? 내 능력을 못 믿습니까? 강준장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폭약이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거나 하는. 그녀의 송곳 같은 질문에 박대령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휘 공백이 우려되어 강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휘는 작전 장교가 대행하면 됩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뒤에 앉아 있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그 완벽한 훈련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박대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선두조가 진입할 때 기폭 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강준장에게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그 사선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녀가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지휘관 암살 시도가 될 수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는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강행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테러 종합훈련장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격장 중앙에 세워진 모의 테러 진압 건물인 킬하우스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박태수 대령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VIP 관람석 뒷줄에 앉아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기폭 장치를 관리하는 통제실 쪽을 향해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부사관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두었지만 강지원 준장이 직접 선두에 선다는 예상 밖의 변수 때문에 계획을 실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헬기 레펠 강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압훈련이 시작되었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강지원 준장이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신속했으며 착지와 동시에 소총을 견착하고 사주 경계를 하는 모습은 교과서적인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박대령이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삼았던 그녀의 신체는 전장에서는 오로지 생존과 살상을 위해 단련된 흉기처럼 날카로운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대원들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했고 이를 지켜보던 관람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입조가 킬하우스의 정문 앞에 도달하자 통제실에 있던 박대령의 신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폭 스위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문 돌파용 폭약인 C사의 양을 규정보다 3배 이상 늘려서 폭발 시 발생하는 파편과 충격파로 진입조에게 부상을 입히고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박대령의 신호를 기다렸지만 박대령은 고개를 돌린 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사관은 박대령이 사전에 내렸던 무슨 일이 있어도 터뜨려라라는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강준장이 문에 폭약을 설치하는 순간을 노려 스위치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한 강지원 준장은 폭약을 설치하려던 손을 갑자기 멈추고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미세한 전선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이 평범하지 않은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수신호를 보내 대원들을 문에서 떨어지게 한 뒤 무전기에 대고 짧게 외쳤습니다. 진입로 변경 정문 부비 트랩 식별 측면 벽을 뚫는다. 그녀의 명령은 전광석화처럼 빨랐고 대원들은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측면 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의 부사관은 당황하여 타이밍을 놓쳤고 이미 뇌관이 작동한 폭약은 아무도 없는 정문에서 허무하게 그러나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정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파는 관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박대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부상당한 대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준장과 진입조는 폭발 소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측면벽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여 연막을 뚫고 표적들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이 의도했던 폭발 사고는 오히려 강준장의 신속한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특수 효과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강지원 준장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유령과도 같았는데 그녀는 좁은 복도와 방을 통과하며 나타나는 가상적들을 망설임 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특히 인질과 테러범이 섞여 있는 난해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테러범의 미간만을 뚫어버리는 사격술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박대령은 스크린을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알던 책상물림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그녀의 지휘 아래 707특임단 대원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인질 구출 상황에서 강지원 준장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테러범 역할을 맡은 대항군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기습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한 뒤 근접 격투술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단 일격의 건장한 남성 대원을 바닥에 꽂아버리는 그녀의 파워와 기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람석의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다른 장군들과 귀빈들도 얼떨결에 따라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태수 대령만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종료되고 강지원 준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헬멧을 벗었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는 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대원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웃던 병사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지휘관을 만났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대령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강지원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빠져나온 강지원 준장은 환호하는 관중들을 뒤로하고 곧장 박태수 대령이 있는 VIP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훈련 중에 수거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폭 장치의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대령 앞에 서서 그 파편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대령 훈련용 폭약치고는 화력이 너무 과하더군요. 자칫하면 내 부하들이 다칠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박대령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헌병대에서 밝혀주겠지만 말입니다. 박태수 대령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의 목구멍이 공포로 꽉 막혀버린 탓이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의 눈빛은 그가 식당에서 보았던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가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오자 강지원 준장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박 대령님께서 훈련의 리얼리티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아주 실전 같은 훈련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말은 박 대령을 보호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를 도망칠 수 없는 구석으로 몰아넣는 비수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박태수 대령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갇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지원 준장을 망신 주려다 오히려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었고 자신은 암살 미수범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증거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최민우 대위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통제실의 통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화약 냄새는 점차 옅어지고 있었지만 박 대령의 인생을 태워버릴 진짜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참관 훈련에서의 처참한 실패와 그로 인한 강지원 준장의 영웅적인 부상은 박태수 대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대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넘어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오피스텔 방 안 박 대령은 값비싼 양주를 물처럼 들이키며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동안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김소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박 대령의 눈에는 그조차 믿을 수 없는 잠재적 배신자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명예와는 거리가 먼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방식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김소령, 내가 말한 그 기자에게 연락했나? 박 대령의 목소리는 알코올과 분노로 인해 걸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사생활 확인되지 않은 남자 관계, 그리고 그녀가 과거 작전에서 동료를 희생시켰다는 날조된 루머들 전부 뿌려 내일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도배되도록 만들어야 해. 김소령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대는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현직 장군이었고 허위사실 유포가 발각될 경우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김소령의 멱살을 잡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윽박질렀습니다. 너도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죽으면 너라고 무사할 줄 알아.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정체불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장군의 이중생활 고속 승진의 배경에는 스폰서가 있다. 와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들이 메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 대령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중은 영웅을 숭배하지만 동시에 그 영웅이 추락하는 모습을 즐기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진흙탕 싸움이 강지원 준장의 멘탈을 흔들고 국방부의 감찰 방향을 그녀의 도덕성 검증으로 돌려놓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준장의 집무실 분위기는 박 대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차분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민우 대위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성 댓글과 기사들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강지원 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보사령부 시절부터
수많은 음해와 공작을 겪어온 베테랑이었고 박대령의 이런 반응은 그녀의 예상 시나리오 범주 안에 정확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대령이 결국 선을 넘었군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취임 전부터 헌병대 수사관들과 공조하여 비밀리에 완성해온 일명 블랙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대령과 그 일당들이 지난 5년간 저질러온 방산비리, 인사청탁 뇌물 수수 내역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의 진짜 핵심은 그 방대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박대령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기폭제는 바로 취임식 30분 전 식당에서 녹음된 그 짧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최대위 언론통제실이 아니라 국방부 감찰단과 주요 방송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이 파일을 동시에 전송하세요. 엠바고는 없습니다. 오후 2시 전국의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를 타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707 특수임무단 고위 장교의 충격적인 실태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박대령이 군납 비리를 통해 횡령한 자금으로 호화 유흥업소를 드나든 증거 사진들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군의 부패상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대령이 퍼뜨린 강지원 준장에 대한 루머는 구체적인 증거 앞에 순식간에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그 다음에 이어진 오디오 파일 공개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스 화면은 검은색으로 처리되고 자막과 함께 박태수 대령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엉덩이를 가졌군 그래. 국방부가 장병들의 시각적 복지에 신경을 쓰는 모양이야. 잡음 섞인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온 그 천박하고 저속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적나라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고위 장교가 자신의 상관이 될 여성 지휘관을 두고 내뱉은 이 성희롱 발언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강 준장을 공격하던 악플러들조차 입을 다물었고 대신 박대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 권력형 성범죄이자 군 기강 문란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앵커가 그의 발언을 반복해서 인용하며 비판하고 있었고 패널들은 군대 내 남성 우월주의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녹음된 거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내뱉었던 자신과 부하들끼리의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던 존재감 없던 최민우 대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젊은 장교가 바로 자신의 목을 칠 사형 집행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박대령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도와주겠다는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까지 걸려온 전화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정치권 인맥들은 이미 뉴스 보도 직후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손절매에 나섰습니다. 그의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까지 이 수치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생각에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한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는 그가 뱉은 새치엿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의 반응은 더욱 냉담하고 싸늘했습니다. 휴게실과 내무반 TV를 통해 뉴스를 접한 병사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 바쳐 충성해야 할 상관이 그런 저급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군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는데 그들은 박대령의 발언이 강지원 준장 한 명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박대령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경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관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기보다는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잘못된 지휘관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민우 대위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대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강지원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대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영내에 울려 퍼지자 박태수 대령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결을 해서라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할까. 하지만 그는 그럴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용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던 그는 결국 권총을 책상 위에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그가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영광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복도로 끌려나가는 박대령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부하들은 그를 동정의 눈빛이 아닌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아끼던 김소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김소령 역시 이미 헌병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패의 카르텔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대령은 헌병 차량에 오르기 직전 저 멀리 사령부 건물 2층 창가에 서 있는 강지원 준장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박대령이 연행된 후 국방부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강지원 준장의 단호한 대처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부패를 척결한 참군인으로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강 준장에게 세간의 칭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부하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부대 개혁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대령이 남기고 간 오물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기 위한 청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강지원 준장은 퇴근하지 않고 영내 순찰을 돌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준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부대를 다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만들겠다고. 박태수 대령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707특 임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지하 취조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 상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707 특수임무단의 실세로 군림하며 부하들의 경례를 받던 박태수 대령은 이제 계급장이 떼어진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철제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뿜어내며 그의 달한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고, 좁은 방 안에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계속된 강도 높은 신문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육중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군 검찰관이 들어왔을 때 박태수 대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검찰관은 그의 앞에 두꺼운 수사 기록 파일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검찰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가 저지른 범죄 목록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군형법상 모욕죄 및 성희롱까지 그 죄목들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어 항변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갈라진 쉰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모두 조작입니다. 강지원 준장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함정을 판 겁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박 대령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검찰관은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가 그토록 믿었던 김소령이 조사실에서 흐느끼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 대령이 지시했던 불법적인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김소령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박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검찰관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죠. 당신의 부하들은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박태수 씨. 검찰관이 대령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박태수는 자신의 군인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검찰관이 자리를 비켜주자 취조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마주하기 싫었던, 아니 두려웠던 인물이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지원 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대령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자를 바라보는 심판관의 서늘한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좁은 취조실 안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부대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요. 강지원 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박 대령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당신이 바친 것은 부대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재물이었겠죠. 그녀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훈련 중 부상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전역해야 했던 한 부사관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횡령한 의무 예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나는 30년을 군에 있었어.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자리에 올랐다고. 네가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내 자리를 뺏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 박대령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깟 농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 네가 여자라서 당한 거라고 생각하나.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농담이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준장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그의 발악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군인이 아니라 여자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취임식 30분 전 당신은 내 전략이나 지휘 능력이 아니라 내 몸매를 평가하고 있었죠. 적의 능력을 분석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방심하는 지휘관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당신은 그날 식당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박태수 씨.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박대령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은 당신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강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쓰는 돈이 병사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방탄조끼가 될 수 있었고 고장난 총기를 수리할 부속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은 도둑일 뿐입니다. 그녀의 비난은 추상적인 도덕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박대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엉덩이 발언 법정에서도 똑같이 주장해 보십시오. 판사가 그것을 흔한 농담으로 받아들여 줄지 궁금하군요. 강지원 준장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연금 박탈과 불명예 전역 심사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전과자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당신이 30년 군 생활의 대가로 얻은 유일한 훈장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대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지원 준장이 사라지자 박태수 대령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대라는 조직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왔고 계급이 주는 권력에 취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지금 그는 사회의 부적응자이자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감옥 생활과 출소 후 마주하게 될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상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그의 가족, 친구, 동료, 그 누구도 그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 명약관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음소리였던 것이 점차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잃어버린 기득권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단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말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그의 썩어빠진 인격과 부패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밖 복도에서 강지원 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대령의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피를 동반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최민우 대위가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단장님. 이제 모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대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최 대위.
자네 덕분에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네. 이제 부대로 복귀하시겠습니까? 최대위의 질문에 강지원 준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국군교도소 수감 예정자 명단에 박태수 외에 연루된 장교들이 15명이나 된다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재들을 선발해야 해.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맥이나 출신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뽑을 거야. 다시는 제2의 박태수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 그녀의 눈은 이미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증인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징역 5년의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박태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군인생은 성희롱 비리 장교라는 꼬리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아니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송 버스에 올라타 교도소로 향하는 길. 박태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버스 안에 갇힌 몰락한 대령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는 취임식 날 식당 창가에서 보았던 강지원 준장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그 천박한 농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했더라면 결말이 달랐을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버스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했고 박태수의 세상도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한편 707 특수임무단 본부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과 그 추종자들이 사라진 자리는 실력 있는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채워졌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뛰었고 식당에서는 사병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밀실에서의 음모나 접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과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태수라는 암덩어리가 제거되자 부대는 비로소 본연의 건강하고 강력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준장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는 곰팡이와 같아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집무실 벽에 박대령의 사건 기사를 스크랩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자신 또한 권력에 취해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는 징비록, 정비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상처 입은 부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이 헌병대 호송 차량에 실려 부대 정문을 빠져나간 뒤 707 특수임무단에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패배감이나 공포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낡은 잔해를 치워낸 공터의 청량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박 대령이 사용하던 집무실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가 남긴 호화로운 가구들과 정체불명의 예술품들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벽에 걸려있던 그의 과시용 사진들은 떼어져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제 작전 회의실로 개조되어 밀실 정치가 아닌 열린 토론이 오가는 투명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대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무술 시범이나 고공강압 퍼포먼스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격 체력 전술 이동과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훈련의 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익숙했던 편안함을 버리고 매일 땀과 흙먼지 속에서 뒹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준장은 열애 없이 모든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그녀가 20대 병사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구보를 하고 더 정확하게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불만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휘관의 솔선수범은 그 어떤 훈시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최민우 대위는 이러한 개혁의 최전선에서 강준장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대령 시절 소외받았던 실력파 부사관들을 발굴하여 교관으로 임명했고 그들에게 훈련에 대한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과거에는 박대령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하느냐가 진급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사격 기록과 전술 이해도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 중심의 인사는 부대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줄을 서기 위해 눈치를 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연병장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열정이 만들어낸 불빛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을 때 707 특수임무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열은 박대령 때와 같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한 고강도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 707 대원들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침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은밀하게 목표 지점에 접근했고 가상 적군이 반응조차 하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검열관들은 혀를 내두르며 최고 등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모닥불 앞에 모여 앉은 대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오명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그들에게 따뜻한 전투 식량을 건네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오늘 증명되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그녀의 짧은 칭찬은 박대령의 장황하고 허세 가득한 연설보다 100배는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원들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을 믿고 이끌어준 강지원 준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철창 안에서 박태수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횡령한 돈을 모두 추징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면회를 오는 사람조차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707 특수 임무단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는 황급히 채널을 돌리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 지휘관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좁은 독방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했지만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벽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그리고 부질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지원 준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을 때 707 특수임무단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파병 요청이 쇄도했고 연합훈련에서도 타국 특수부대원들이 707의 전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강준장은 이러한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에서 이 모든 영광은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대원들의 몫이라고 말하며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지원 준장은
부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박태수 대령의 사진은 떼어지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대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강준장은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은 쥐는 것보다 놓지 않고 바르게 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계급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군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봉사하고 책임지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최민우 소령근은 그 사이 진급했습니다. 이 역사관으로 들어와 강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단장님, 신임 소위들이 전입 신고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강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가보지. 미래의 주역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양옆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707 특수 임무단에는 어두운 그늘이나 뒷거래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명예, 그리고 전우에만이 존재하는 투명하고 단단한 조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갓 임관한 풋풋한 소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설적인 지휘관 강지원 준장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강 준장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습니다. 환영한다. 이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너희는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나 또한 너희를 믿고 내 등을 맡길 것이다. 신임 소위들의 우렁찬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함성은 30분 전 식당에서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힘차고 희망찼습니다. 박태수 대령이 남긴 30분 전의 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707 특수임무단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했다는 훈장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마치 부대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한 구석에 있는 굽기 개양대로 향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엉덩이나 외모로 평가받는 여성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거창한 말이나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과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고쳐주며 힘차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기준 앞으로 갓 병사들의 발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듬은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고 강력했습니다. 강지원 준장은 그 대열의 맨 앞에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처지는 병사 없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사라지고 707 특수임무단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실력이 인정받으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사건은 군대라는 조직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태수 대령이 무심코 던진 그 30분 전의 말은 한 사람을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죽어가던 조직을 살려내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강지원 준장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5년 후 서울역 앞 광장. 출소한 박태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와 수치심으로 인해 깊게 주름져 있었고 예전에 거만했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이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배급받은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역광장의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된 강지원 대장의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녀는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으로서 박태수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의 강지원은 별 4개가 달린 정복을 입고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노숙자들이 화면을 보며 떠들었습니다. 와, 저 여자 장군 진짜 대단하다며 군대를 싹 다 갈아엎었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박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그 말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광판 속의 강지원은 빛나고 있었고 현실의 박태수는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먹던 밥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강지원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그를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의 형벌이었습니다.